저는 원래 산업 디자이너로 스포츠 패션 회사에서 일을 오래 했고요. 그러다가 스위스의 로잔이라는 학교에서 그때도 이제 산업 디자이너로 계속 석사 과정을 밟았었고, 그러면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가 한 4년 전쯤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회사에서 AI라는 걸 접하게 됐었어요. 저는 그때도 스포츠 패션 회사에 다녔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AI로 디자인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갑자기 위에서 야 너네 다 AI 써라 이제 이런 오더를 받고서 되게 당황하셨을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운 좋게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듣고 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뭐 일하는 방식을 다 바꾸라고 하니까 그게 제 4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퇴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밤에 이제 미드저니를 살짝 펴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산림과이기 때문에 모델링이랄지 렌더링이랄지 그런 것들을 학교 과정에서 배웠었고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툴도 되게 잘 못 다루고 그런 3차원의 뭔가를 디지털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이었는데, 미드저니가 30초 안에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저는 산림과이기 때문에 아마 더 혁신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만약에 모델링이나 렌더링을 했을 때 얼마나 수고로운 작업인지 알기 때문에 그때 미드저니를 사용하면서 아 이게 미래다, 너무 혁신적이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개인 작업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스포츠 패션 회사에 다녔으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이 다른 회사에 그쯤 한 과장, 팀장 이 정도로 가 있었는데 제 작업을 SNS를 보고 일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스토어의 미디어 작업이나 뭐 향수 브랜드 이런 비주얼 작업들, 이런 패션 브랜드에 릴리즈되는 영상들, 그리고 3D 프린팅에도 저는 관심이 되게 많아서 AI로 어떻게 하면 3D 산업 디자이너가 하는 그 프로세스 안에 AI를 끌고 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왜냐면 또 저랑 반대로 정통 산업 디자이너 분들이 처음에 3D 프린팅이나 AI나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 오히려 확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 더 지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유는 AI가 컨트롤이 100%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스케치하고 모델링 하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시지 않는 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받아들이는 부류, 이렇게 조금 나눠져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3D 프로세스의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제로 좀 유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3D 프린팅이랄지 스케치 작업이랄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기획하는 것, 그런 것들에 AI를 접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AI로 저는 비주얼 디렉팅이나 그런 비주얼 디자이너 잡을 지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다양한 브랜드들이랑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디지털 상에서 어쨌든 작업이 계속 릴리즈가 되니까 재작년에 오픈 AI 크리에이티브 랩이라는 게 이제 코리아로 출범을 하면서 그때 같이 콜라보로 작업을 해서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AI 때문에 한국 디자이너들이나 작가들은 왜 이렇게 AI를 빨리 쓰냐, 어떻게 잘 쓰는 거냐, 그런 커피챗을 줌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스위스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시계 디자인 하는 친구예요. 저 아래 부분에 보이는 이 친구는, 이 친구도 자기도 AI를 너무 쓰고 싶대요. 근데 AI를 자기가 아무리 써도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한국 애들은 멋있는 작업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체 쓰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좋은 어떤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나 워크샵이나 아니면 뭐 클래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전무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연락을 받으면 뭐 적극적으로 제가 어떻게 지금 AI를 쓰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AI를 다른 디자이너들은 또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받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되게 재밌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온이라는 러닝 브랜드에서 일하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신발 디자이너예요. 근데 온에서는 지금 AI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그 회사 안에서도 워크샵을 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3년 전, 2년 전보다 점점점 프롬프트를 길게 쓴다는 거예요. 옛날에 5줄이면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 세밀하게 더 붙이고 해서 15줄 정도를 쓰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퀄리티를 높이고, 그리고 그걸로 워크샵을 하기 때문에 자기 회사 사람들도 다 그렇게 쓰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도 콜로소라는 강의 플랫폼에서 AI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스킬셋을 가르치는 강의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 3년 전의 일이고, 프롬프트를 대체 어떻게 쓰면 잘 나올까?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초반에는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프롬프트 따라서 이게 결과물이 달라지는 게 분명하고, 구조가 조금 더 내가 예측한 대로 나올 수 있다면 이 구조가 되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많이 그렇게 알려드렸었고, 근데 최근에는 생각이 되게 바뀐 게 AI 툴이 엄청 디벨롭이 되면서 이제는 한글도 충분히 얘네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최대한 짧고 지속 가능하게 간단하게 옆에 팀원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툴을 내가 진짜 사람 팀원을 들인 것처럼 쓰는 거에 어떻게 하면 그럼 그렇게 세팅을 할 수 있지?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재밌었던 게 스위스는 나랑 완전 반대로 일을 하고 있네?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한 3년째 AI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디지털 인간을 좀 벗어나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대체 AI를 어떻게 쓰는지도 서로 이야기해보고, 피지컬한 작업으로 AI 작업을 조금 연결시키는 것들에 요즘은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모두가 다 AI를 쓰는 상황이지만 한 3, 4년 전만 해도 저는 되게 초입에 그 비주얼 시장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오프라인에 대한 니즈가 저는 더 빨리 왔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런 커뮤니티로 좀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킷리스트 클럽이라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데이터가 놀자 덕분에 이런 컨퍼런스나 세미나도 가끔 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건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교수님들은 AI를 쓰는 걸 되게 지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생각하는 과정 자체를 배우지 못하고 AI를 초반부터 써버려서 짜자잔 저 이거 만들었어요 라고 하고 그 결과물을 가져오는 거에 너무 짜증이 나시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근데 저도 그건 이해가 갑니다만, 근데 저희 세대랑 다르게 지금 20살이 된 친구들은 AI를 무조건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더 빨리 저는 많이 써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좀 더 레디컬하게 AI를 더 적극적으로 내가 잘 쓸 수 있는 방법 없나? 내 신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들을 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산디과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로 내 에스테틱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에스테틱에 이름을 붙이고 그 키워드를 뽑아서 내 세계관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AI를 활용해서 내가 좀 더 작가적으로 크리에이티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수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작업들이 되게 다양하고 되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작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결과물도 저는 정말 만족스럽고, 학생들이 내가 기존에 정해져 있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이제는 AI가 일을 나 대신에 해야 되는 시대일 텐데, 그러려면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라는 것에 있어서 개인의 개성이나 세계관이나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를 쓰는데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국의 친구들이 많은데 수업에, 그럼 그 친구들이 또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저는 되게 관심이 많고, 확실히 나라별로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친구들이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르고 더 창의적으로 AI를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됐을 때 대체 엔지니어 분들한테 아까도 그 하시는 거 들었는데, 윤호님이 하시는 거 들었는데 거의 전 못 알아들었거든요, 하나도. 그러면은 대체 이분들한테 내가 뭘 얘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통은 저는 제 작업을 현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요즘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AI가
정말로 깊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비주얼을 만드는 사람의 역사들을 좀 스터디를 해보고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되어왔고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혹은 비주얼을 만드는 사람 아니면 스토리텔러, 내 브랜드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하면 좋을까? 그리고 제가 정리한 간략한 팁까지 한번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는 항상 현실을 그대로 복제해서 어떤 비주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혹은 그거를 초월해서 어떤 내가 상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 비주얼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동굴 벽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왜 대체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지? 그것들을 역사를 추론을 해봤을 때 옛날에 그 동굴 벽화 아세요? 들소인데 다리가 8개 있는 거예요. 왜 8개로 그렸을까요? 맞아요. 달리는 걸 표현하려고 그렇게 그렸는데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추측하기로 이 들소가 굉장히 빨리 달리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있지 뭔가 정보를 전달해야 되고 그 시대마다 이것들이 가지는 비주얼들을 만드는 그런 목적들이 다 있었는데 뭐 르네상스 아니 종교가 되게 중요한 시절에는 저희가 종교에 있는 것들을 다 비주얼로 만들거나 혹은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진도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전까지 똑같이 그리는 거에 되게 의미를 두는 예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진 때문에 그게 전혀 소용 없어져 버리고 비주얼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대체 다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되지? 라는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AI 시대에서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다음 가능성을 생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는 비주얼을 만든다는 게 결국에는 사람의 수고가 어찌됐든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었거든요. 3D라는 것도 처음에 3D 모델링 기술이 나왔을 때 이거 가짜다. 이건 인간미가 안 느껴진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바타에 3D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는 장인정신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너무나 인간의 수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대별로 들어가는 그 노력들이 처음에는 되게 턱없이 되고 뭔가 무시당하다가 점점점 그 안에서 퀄리티가 쌓이면은 그것들이 다시 위로 올라오는 그게 반복되는 역사 같고 그래서 저도 AI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작업을 받다 보면 무조건 비용 얘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무조건 싸게, 빠르게 이게 AI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도 만약에 10장의 이미지를 납품을 하면 100장은 최소한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100장 중에서도 제가 후가공으로 터치하는 게 뭐 만약에 30장 안에서도 더 수정하고 터치해서 거기서 20장, 또 10장 이런 식으로 추려내는 작업을 클라이언트나 마케터나 같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제 더 스타일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도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가다가 많아요. AI 작업. 왜냐면은 비주얼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또 속아내야 될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I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만드는 주체가 옮겨갔다는 그 사실 자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질문을 AI한테 넣고 프롬프트를 넣고 어떤 비주얼을 뽑아내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나 질문을 넣을 수 있는데 누구나 프롬프트도 짤 수 있고 비주얼도 하루에 약속만 하면 다 저희 1000장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대체 그런 깊이라는 걸 내가 어디서 찾아야 되지? 라는 게 저도 작업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을 읽었었고 결국에는 이 이미지나 비주얼을 내가 느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고 느낄지를 기준을 내가 선정해야 되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큐레이션 된 것들 그 결과값을 가지고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사실 답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뭐 수잔 손택이나 존 버거나 링룸이나 이런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적으로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한 거죠. 책을 읽어도 막 영감이 저도 안 떠오르고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느꼈었고, 그러면서 다시 저의 작업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작업을 했지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느꼈었지 AI를 쓰면서, 그리고 AI 작업을 하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추천했던 방법이 뭐지? 작업을 잘 하려면? 그런 걸 생각해 보다가 비주얼을 만드는 것보다 이제는 큐레이션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을 저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게 맞는 이야기 같거든요. 내가 똑같이 비주얼을 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양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라면 큐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여기에 어떻게 이야기와 서사를 부여를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이제는 이미지 제작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의미를 편집해야 되는 사람의 일로 넘어갔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남길지를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인간의 역할로 넘어온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맡거나 어떤 비주얼을 만들 때 이 질문을 저도 계속 조금씩 바꿔보고 그 나온 결과값도 계속 살짝살짝 바꿔보는 작업을 이 안에서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작업을 하는 게 저도 모르게 되게 질문의 밀도를 쌓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젝트에는 이런 질문이 필요하고 감각적으로 계속 조금씩 다르게 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프롬프트 짤 때도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 이런 이미지 만들 때는 카메라는 세팅 이거고 구도는 이거고.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감각적으로 이런 질문을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건국대학교 친구들이랑 할 때도 무조건 너 방식대로 해보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저는 AI 디자인 수업이라는 거 맡고 있는데, 아, 여기 들어가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겠지를 항상 기대를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주얼을 만드는지 나한테 그 과정을 보여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고 그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 안 알려줘요. 질문도 하나도 안 알려줘요. 왜냐면 질문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AI한테 쌓이고 그 쌓인 과정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의 밀도를 자기 스타일대로 올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내가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대체 어떻게 만들었지라고 하면 이 5가지를 적용을 했던 것 같다고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저도 정리를 해봤어요. 덕분에. 이런 5가지를 가지고 내가 비주얼 작업을 하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고 인간에게 어떤 감정을 전해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라는 팁들이고요.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기 써있는 이 긴 말들이 도출되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AI 수업 중에서도 에스테틱을 발견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에스테틱이라는 거 혹은 뭐 엔지니어링 할 때도 저는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디자이너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타일링, 미학적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이미지라는 게 그럼 대체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내 세계관을 어떻게 문장으로 글로 표현할 수 있지? 를 처음에 훈련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디자이너들이랑 저희 미팅할 때 아시잖아요. 레퍼런스로 저희 소통하잖아요. 뭐 엔지니어들이랑 소통할 때도. 근데 우리가 AI랑 소통할 때는 레퍼런스로 소통도 할 수 있지만 글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글로 쓸 수 없으면 얘랑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랄지 그런 것들을 얘한테 끊임없이 넣고, 이게 대체 어떤 비하인드 씬이 있어? 역사는 뭐야?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뭐 이런 사조랄지 스타일의 이름이랄지 그런 것들을 계속 받고, 얘도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훈련을 할 수 있고, 저도 제가 몰랐던 아, 이 스타일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는 걸 훈련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작업이 한 1년 정도 걸렸었고,
최종적으로 나온 거를 완전 압축해서 이렇게 저는 기준을 두고 작업을 하거든요. 내 이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다라는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친구들한테도 처음에 본인의 스타일이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좋아하는 뭐 컨텐츠도 좋고 아무거나 다 가져와라. 그것들을 AI한테 다 넣고 네가 좋아하는 걸로 계속 내로우 다운하는 그런 과정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AI랑 같이 해봐라라는 거를 커리큘럼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학기 말에 뽑아내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보신 것 같은 그런 의자 디자인이나 내 세계관을 담은 제품 디자인으로 피지컬적인 작업으로 연결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주얼이라는 것이 사실 그 한 장으로도 굉장히 강렬한 비주얼들이 있지만 이 뒤에 이야기나 서사를 알게 되면 그 한 장에서 훨씬 더 뎁스 있게 느껴지는 비주얼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에 대한 헤리티지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그 브랜드가 어떤 이미지를 딱 냈을 때 아, 그러네 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세계관이라고 부르고, 그 세계관을 만드는 작업에 AI처럼 특화된 툴이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방대한 양의 이미지를 만들고 이것들을 큐레이션 해가지고 나만의 세계관을 만드는 작업을 꼭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또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AI랑 사람이 가장 다른 것? 저희가 실제로 경험을 가지고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라도 꼭 녹이라고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백반증이라고, 그 마이클 잭슨이 걸렸던 거 아세요 혹시? 흰 반점 생기는 거? 그게 있었거든요, 피부에. 그러면서 피부나 스킨케어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들, 그런 거에 되게 심취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픈 AI에서 전시를 할 때도 지금 최신의 노화 역행 기술이나 피부 관련된 그런 논문들을 AI랑 같이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비주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작업들을 오픈 AI 챗GPT로 같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제 이야기가 들어가고 나중에 그거를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세계를 일단 하나 정했다면 그 세계를 끝까지 파보고 디깅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착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내 세계관에 대해서 이걸 대체 어떤 씬으로 만들 수 있지? 라고 끊임없이 이미지를 만들어보고 거기서 또 큐레이션 해보고 또 기준을 가지고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AI랑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00장을 만들어서 30장만 납품을 하는 거예요, 보통. 저는 지금 꽤나 그래도 AI로 비주얼 생성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노가다가 굉장히 많고 단 한 번에 만들어지는 이미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지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낸다는 생각보다는 애초에 많이 있는 것들 중에 내가 편집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임하거든요. 그래야 좀 더 덜 지치고 재밌게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남기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시대가 되면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디자이너들이 되게 불안해졌다고들 하잖아요. 아마 코딩하는 거 나와서 뭐 엔지니어들 코딩하는 거 일자리 없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되게 기회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항상 어떤 기술이 나오고 뭔가 어떤 기술이 민주화됐을 때 더 큰 기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배리어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누구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시대, 누구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시대? 그럼 나는 대체 뭘 할 수 있지? 나는 디자이너였는데 이제 웹사이트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나는 원래는 제품 디자인밖에 못했는데 영상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조금 더 즐기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저런 키워드들을 뽑아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인 것 같아요. 나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AI랑 같이 찾으면 좋다. 옛날 같으면 내가 다 도서관 가서 뒤져봐야 되고 만들어봐야 되고 모델링 해봐야 되고 이런 시대였다면, 내가 만약에 신발 디자인을 하고 싶다. 난 근데 엔지니어여가지고 잘 모른다. 근데 이제는 AI랑 같이 신발을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심지어 공장도 찾아줘요. 저희는 지금 학생들 그런 목업 업체도 AI랑 같이 찾고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도 AI랑 소통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최대한 사용하자라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대신 내가 볼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1번의 팁처럼. 그리고 오늘 이 지금 3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질문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면 아까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게 꼭 비주얼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분야여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10년 동안 어떤 거를 집착적으로 뎁스 있게 작업을 했을 때 과연 아름답지 않은 거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AI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질문을 오늘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